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흥미로운 또 주제를 살펴보는 주크박스 시간입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8번째 개인적으로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간간히 나오는 그 메시 선수가 타는 게 과연 옳았냐? 요 문제를 한번 박찬하 위원께 그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뭐 그런 의문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맞고 네. 틀린 문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평가의 판단을 비중을 어디에 더 크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누가 받아야 했나? 이제 예를 들어 홀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홀란 선수가 과연 리오넬 메시보다 한 해를 잘 보냈나? 그렇죠. 한 해를 잘 보냈나? 이거는 그 요즘은 이제 시즌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시즌을 잘 보냈나? 1년을 잘 보낸 선수에게 주는 거니까. 정말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또 리그 우승, FA컵의 우승이긴 했지만 3관왕을 차지했지만 그 대회에서 정말 모든 대회를 하나씩 떼어놓고 봐도 혹은 세 대회를 합쳐서 봐도 홀란 선수가 압도적인 주인공이었는가? 맨시티의 영광의 한 해였던 건 틀림이 없는데 홀란 선수가 그 안에서 압도적으로 빛났는가? 스포트라이트를 몽땅 받아야만 했는가 하면은 데브라이너는 혹은 로드리는 혹은 후벤 디아스는 디아스는 존 스톤스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데까지 에데르송 선수도 지난 시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 워커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다 받기는 아주 쉽지 않았다. 물론 아르헨티나도 봤을 때 리오넬 메시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뭐 엔소도 있었고 훌리안 알바레즈도 잘했고 디마리아도 잘했고. 하지만 리오넬 메시는 주인공이었다. 그 월드컵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월드컵의 영향력은 큰 게 맞죠? 엄청 크죠. 엄청 크고. 그리고 뭐 잠깐 동안에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반론 중에 뭐 과거에 그런 월드컵이 있던 시즌에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가 발롱도르를 못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뭐 예전 역사부터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 박찬하 위원이 말씀하신 사례는 정말 극소수고요. 오히려 그 리그보다는 평상시보다는 월드컵만으로서의 활약이 더 부각이 돼서 발롱도르를 타거나 혹은 뭐 아주 상위권으로 가거나 그런 케이스가 비율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럽 대항 정도 가중치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정말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가 뭐 지금 가장 뭐 유서 깊은 지구상 최고의 클럽 대전처럼 돼 있기는 합니다만 박찬하 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유로피언컵 그 챔피언스 리그만 가지고서 월드컵에 이른바 비빈다? 그거는 조금 힘들었던 시절도 꽤 길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의 비중은 요즘이 사실은 극대화 오히려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 유로피언컵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뭐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꼭 유럽 리그에 넘어와서 뛰거나 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박찬하 해설위원 말씀에 저도 100% 다 동의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번에 발롱도르를 한 번 더 탄 거는 뭐 당연한 귀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은 아르헨티나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만 리오넬 메시 선수의 발롱도르 수상 기념 20세기, 21세기 아르헨티나 선수 역대 톱10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송영주 해설위원이 출연했던 보비 찰튼 경의 또 서거의 즈음에서 20세기, 21세기 잉글랜드 선수 탑10을 그때 송영주 위원이 하셨는데 오늘은 박찬하 위원께 21세기 아르헨티나 선수들에 대한 탑10을 부탁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20세기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21세기 톱10 박찬하 위원이 맡고 있는 그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한 파트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21세기 아르헨티나 역대 선수 10위부터 6위까지 쭉 읊어주시죠. 이거 뭐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그냥 두루두루 요소 좀 생각을 했고 대표팀에서 잘하면 플러스는 확실히 시켜줬어요. 일단 10위는 에스테반 캄비아소, 9위 카로스 테베즈, 8위
곤살로 이가인, 7위 로베르토 아얄라, 6위 하비에르 사네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캄비아소 선수가 21세기 아르헨티나 선수 탑10 안에 포지션 불문하고 들만하다고 이제 여기 쉬니까 지금 여기 저는 10위에 놓으셨잖아요. 저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르헨티나에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대에 잠깐 활약을 했었던 선수의 숫자도 많았고, 그런데 장기간 봤을 때 캄비아소만큼 긴 시간 동안 좋은 활약을 한 선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캄비아소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인테르의 아주 삼간하게 또 트래블에 있어서 축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인테르의 했었고요. 그 길었던 중앙 미드필더의 잔혹사를 끊어준 믿고 쓰는 내한살 중에 하나였고. 근데 물론 월드컵은 많이 못 나갔죠. 한 번밖에 못 나갔는데 그거를 얘기하자면 또 할 말이 있죠. 2010년은 나갔어야 된다. 캄비아소는 나갔어야 된다. 사네티도 말씀을 드리면 2010년은 이거는 두 선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상만 아니라면 데려갔어야 되는데 마라도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게 월드컵은 한 번밖에 가지 못했다. 2010년에 감독하시던 분이 바로 그 저명한 유명한 고 디에고 마라도나 선생님이신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비에르 사네티 선수가 6등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팬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6등보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도 높이 올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네티 선수는 이제 그래도 최근 은퇴한 지가 또 몇 년 됐고, 이제는 나이가 사네티 선수도 이제 50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후순위로 저는 밀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순위를 놓을 때. 사네티 선수는 물론 근데 21세기에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좋은 활약을 20세기 후반과 이제 약간 겹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기는 했지만 사네티 선수의 활약이 시작된 거는 사실 20세기도 분명히 겹치는 시간이 있고 98 월드컵 때도 사실은 인상적인 또 활약을 했던 선수가 이제 사네티 선수였는데 그게 약간 감점 요소다. 그래서 제가 뺀 선수 중에 뭐 리켈메라든가 베론, 가고, 에인세, 오타멘디 선수는 다른 선수와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제외를 했고, 크레스포 같은 선수도 그래서 이제 10위보다는 뭔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동시에 뛴 선수들은 거기에 있어서 좀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이제 사네티 선수의 활약도가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21세기에 이제 메인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90년대 했던 업적도 그러니까 그냥 포함시켜 주는 걸로 따지면 6등보다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6등보다 저는 높인다면 한 순위 2칸 정도는 더 올리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4등까지 가는. 4에서 6등 사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한 질문인데 테베스 이과인 선수보다 그래도 한 단 로베르토 아얄라 수비수가 높아요. 요거는 어떤 이유예요? 로베르토 아얄라 선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수비수로서 헌신한 부분. 저는 이제 공격수로서 테베스 선수, 곤살로 이가인 선수 좋은 활약을 했는데, 두 선수 중에서 테베스 선수가 이과인보다 순위가 낮은 건 누적 커리어에서 이과인 선수가 테베스 선수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비교적 꾸준한 활약을 했던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순위를 한 칸 올렸거든요. 근데 아얄라 선수는 월드컵을 일단 3번이나 나갔고, 그리고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한 것도 있고, A매치도 많이 뛰었고, 거기다가 발렌시아의 그 2000년대 초반에 마지막 전성기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리그를 우승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클럽에서의 활약도도 아얄라가 만만치 않다, 어마무시하다. 물론 이제 이과인 선수, 테베스 선수가 그렇다고 클럽에서의 활약도가 약간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과인 선수의 누적치가 좋다는 것도 사실은 그 클럽에서 터뜨린 골의 토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과인 선수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테베스 선수보다 약간 위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얄라 선수의 어쨌든 수비수니까 뭐 그런 스탯이 누적돼 있지는 않아도 클럽에서의 활약상까지 추가를 해 보면 아얄라 선수가 그 골 많이 넣은 이과인 선수보다도 약간 위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제가 정하는 순위만큼은 수비수들에게 그래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포지션 불문하고 따졌을 때 위대한 수비수나 골키퍼도 인정을 분명히 해줘야죠. 항상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또 공격수가 많이 이제 독식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하는 이런 순위에서까지 굳이 공격수들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 선수들이 그래도 뭐 다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회자시켜주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얄라 선수까지 질문을 드려봤고 저도 그러면 이제 20세기 10위에서 6위까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짚고는 하나 넘어갈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리운디라고 해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살았고 거기서 나와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도 하고 이랬던 옛날 선수들 중에 이탈리아로 국적 바꾼 선수들이 꽤 많죠. 왜냐하면 접점이 아르헨티나랑 이탈리아는 정말 접점이 많은 나라니까. 네, 그 오리운디는 사실 뭐 21세기까지도 그게 지금까지도 그 이어지는 건데 특히 예전처럼 그 FIFA가 요즘 같은 그 규정으로서 이제 대표팀 바꾸는 게 좀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뭐 세 나라, 네 나라의 대표 선수를 역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정도로 예전에는 이제 그 규정이 지금처럼 완비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나라에서도 메인 국가대표를 이미 여러 해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엔 또 이 나라에 와서 핵심 또 국가대표 선수를 또 오랜 기간 역임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루이스 몬티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그 역대 정말 극소수의 2차례의 월드컵 결승전을 연속으로 밟았는데 서로 다른 국적으로 밟은 선수. 1930년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우루과이와 결승을 했었고 34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 선수가 돼서 그때는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 선수 어디다 놔야 되느냐? 저는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 루이스 몬티는. 왜? 그러니까 첫 번째 월드컵 아르헨티나 나갔을 땐 준우승, 두 번째 이탈리아로 나갔을 때 우승. 그럼 거기로 가야죠. 그 우승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선수가 이 선수는 2번 연속 월드컵 결승 나간 선수는 아닌데 라이문도 오르시라는 또 레전드가 있어요. 이 선수는 24년에서 28년까지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29년에서 35년까지는 이탈리아 국가대표, 36년에 다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요랬던 선수인데 요 선수도 아까 그 몬티 선수와 더불어서 오르시 선수도 34년 월드컵 아주 핵심적인 우승 멤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두 선수는 아르헨티나보다는 이탈리아 쪽으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막 루이스 몬티나 라이문도 오르시를 아르헨티나 아니 근데 이 사람도 아르헨티나 사람이다.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이탈리아로 보냈다. 그래서 저의 그 리스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10위는 우발도 피올이라는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남미 축구의 또 장구한 역사 속에서 정말 최상위 레벨에 위치할 수 있는 골키퍼인데 이 선수의 뭐 가장 커다란 업적은 이제 78년 월드컵 우승할 당시에 이제 메인 골키퍼였고요. 그리고 9위가 앙헬 라브루나라는 선수인데 이 라브루나 선수는 미리 뭐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이 선수와 동시대에 같은 클럽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한 2명 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 우리 장구한 축구사에서 1940년대 최고의 팀을 꼽아라 그랬을 때 첫손 꼽힐 만한 팀이 리버플레이트입니다. 그 1940년대가 축구 역사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남미 클럽이었긴 했지만 토탈 풋볼의 원형을 좀 보여준 클럽.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 당시 네덜란드 축구가 그 토탈 풋볼적인 모습을 가장 집대성하고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된 형태로 그라운드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토탈 풋볼적인 모습과 위력을 발휘했던 팀들은 존재했다. 그런 팀들을 얘기할 때 1940년대 그 리버플레이트를 전문가들이 많이 꼽아요. 그 리버플레이트가 그 당시에는 근데 코파 리베르타도레스가 없었고 유럽 쪽에서도 챔피언스 리그가 없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 그 이후에 그 인터컨티넨탈컵 혹은 뭐 클럽 월드컵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 최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한번 재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1940년대에는 그러질 못했었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이 40년대라는 시기가 전쟁의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그 리버플레이트 멤버들이 월드컵이나 이런 걸 또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증명할 기회를 아쉽게
갖지는 못했지만 많은 평론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 당시 리버플레이트는 뭐 세계 최고의 팀이다. 물론 여기에 이제 겨룰 만한 팀 하나가 유럽에 있다면 40년대는 그란데 토리노.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토리노,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 뭐 이런 팀들이 정말 각국에서 아주 무적의 역량을 이제 떨쳐 보였던 그런 팀들인데 어쨌든 리버플레이트가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트로피를 들었고 경기력 자체가 다른 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토탈 풋볼을 막 그런 형태의 축구를 이제 구사를 했던 거죠. 그것의 핵심이었던 3인방이 이 아르헨티나 그 20세기 축구 역사에서는 여러 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탑10 안에. 그 가운데 한 명이 앙헬 라브루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구둥이고 그러니까 뭐 개별적 이 선수에 대한 소개보다는 리버플레이트에 대한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간 거고 그리고 8등은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선수. 뭐 요 정도 들어오는데 이견 없으시죠? 저는 모르는 선수도 많아서. 네. 바티골 정도면은 뭐 그래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바티골 정도는 들어와야죠. 네. 그리고 7위는 박찬하 해설위원도 요 선수는 아시긴 아시죠? 마리오 캠페스 알고 네, 그리고 마리오 캠페스는 제가 라리가 중계할 때 가끔 경기장 오고 이런 적이 있어서 맞아요.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죠. 발렌시아 레전드이면서 78년 월드컵 득점왕이자 근데 득점왕이라고 해서 이 선수가 골잡이형 그런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선수도 그 마라도나나 메시처럼 뒤쪽에서 만들어주는 테크니션 유형의 선수여서 드리블도 아주 잘했고 그런 선수가 또 골도 많이 넣어서 월드컵에서 득점왕도 했습니다만 7위는 그 마리오 캠페스 선수 그리고 6위가 오마르 시보리 선수 요 선수는 아까 제가 그 오리운디 그 몬티 오르시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오마르 시보리 선수도 오리운디이기 때문에 요 선수 경력은 1956년에서 57년까지 아르헨티나 대표를 했고요. 61년에서 62년까지는 이탈리아 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특히 유벤투스 매니아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벤투스의 엄청난 레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벤투스가 요 오리운디인 시보리 선수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보니페르티 선수 웨일즈의 거한 젠틀맨이었던 그 존 찰스 선수 그렇게 3인방으로서 유벤투스가 이때 엄청나게 이제 강력했던 아주 빛나는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영상이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그 이른바 정말 그 판타지 스타 진짜 테크닉 좋은 선수 정말로 그 테크니션 판타지 스타의 아주 고전적인 대표 주자이고 유벤투스 시절에 61년 발롱도르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요 선수는 제가 그럼 왜 아르헨티나에 끼었느냐? 그 56년에서 57년까지 아르헨티나 대표를 할 때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했습니다. 61년에서 62년 이탈리아 대표를 할 때는 뭐 62년 월드컵에 나가긴 했는데 별게 없어요.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그런데 57년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은 이거는 업적이거든요. 근데 다 대표팀을 짧게 했네요. 네, 다 대표팀은 짧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럽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그 리버플레이트예요. 아르헨티나 있었을 때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있었던 그 아르헨티나 대표를 이 선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경력으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몬티나 오르시는 그 이탈리아에서 월드컵 우승을 했으니까 그 아르헨티나 분들이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일이긴 한데 아니 걔들 다 우리 선수인데 왜 이탈리아가 지네 선수라고 그러고 그것 자체가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 쪽으로 보내주는 게 맞고 이 오마르 시보리 선수는 저는 이 선수는 아르헨티나 선수로 본다. 그래서 이분이 저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박찬하 해설위원의 5등부터 2등까지만 듣겠습니다. 1등은 메시 선수죠? 네, 1등은 리오넬 메시라서 5등에서 2등까지만 발표해 굳이 주시면 1등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5등이 아마 이거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선택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아니 어차피 이런 개인적인 지금 어차피 순위 선정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의 5위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입니다. 이거는 오늘 가장 의외의 픽. 네, 제가 샤우팅이 나오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제가 순위를 어디에 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탑10 안에 저는 무조건 넣고 싶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21세기 아르헨티나가 사실 그 최근에 코파 아메리카와 월드컵 이전까지는 별반 모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별반 모를 만들어낸
정말 정말 중요했던 주인공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 선수 저는 그 주춧돌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만으로는 안 됐던 거죠. 리오넬 메시만으로는 안 됐다는 게 수많은 데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월드컵을 36년 만에 가져갔고 코파 아메리카도 28년 만에 가져갔거든요. 네, 아르헨티나라는 팀이 선수 개개인이 결코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감이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대표팀만 가면은 이 팀이 조직력이 모래알인 것 같고 마지막 고비를 못 넘어가는 것 같고 정신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한동안은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부 다 가면은 자기가 리오넬 메시인 줄 알고 메시처럼 대표팀 가서 축구하려고 하다가 공격진끼리 안 맞아서 스스로 기회 놓치고 이런 시간도 꽤 길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게 저는 아르헨티나도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표팀의 선수들이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이 순위를 대부분 다 갈아치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 가장 간단히 말하면 스칼로니 감독 휘하의 이제 제자들이죠 다. 엔소도 그렇고 맥칼리스터도 그렇고 뭐 로메로라든가 데폴, 훌리안 알바레즈 이런 선수들이 다 대표팀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팀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스칼로니 감독의 그 판단도 좋았는데 저는 이 주춧돌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가 그래도 뒤를 정말 잘 받쳐줬다고 생각한 게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좋은 골키퍼가 그렇게 다른 포지션만큼 잘 등장했던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역대급 골키퍼가 아르헨티나의 전체 축구 전통을 미루어 봤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월드컵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이제 피올 선수 얘기도 해주셨지만 피올이 한 번 가져왔고 그리고 저 품피도가 한 번 있었고 그러다가 A 매치를 로메로 선수가 한 100경기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그 세레오 로메오 선수가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그 시간들 상당 기간이 로메로 선수가 소속팀에서 자리 못 잡고 벤치에 있을 때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골키퍼들이 좀 많았죠. 애매한데 그 중에서 로메로가 제일 낫고 그리고 로메로 선수가 또 대표팀에 가서 딱히 막 그렇게 활약이 너무 나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전력을 높여주기에는 뒤가 그래도 뭔가 불안하다. 근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등장이 저는 아르헨티나가 이 월드컵에 우승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이게 하늘이 점지해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재능이 싹 튼 것도 있지만 골키퍼의 불안감을 마르티네스 선수가 해결을 해줬죠. 저는 기본적으로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골을 먹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점하는데 골키퍼의 지분이 저는 뭐 이렇게 기름손이 나와서 막 미끄덩해서 실수가 나와서 그렇게 실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골키퍼의 탓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반대로 이런 건 있죠.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골키퍼가 막아주는 그 순간들이 한 대회에서 한두 번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그게 또 어떤 순간이냐 잡아내느냐. 그걸 봤을 때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없었으면 물론 만약은 없고 아르헨티나의 그 수많은 이프가 존재하지만 마르티네스 선수의 등장과 함께 코파도 가져갔고 그리고 월드컵도 가져갔다. 그래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유명하다는 뭐 테베스, 이과인 뭐 이런 선수들보다도 지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더 훨씬 위로 갔어요. 클럽에서의 활약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보여준 그 활약상만 놓고 보자면 이거는 순위는 나는 올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커리어도 뭐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죠. 마르티네스 골키퍼는. 그런데 이미 지금 21세기 아르헨티나 훌륭한 선수, 위대한 선수를 쭉 놓을 때 5등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이미 됐다. 자, 그러면 4등은 누구죠? 4등은 세르기 아구에로 그리고 3위는 앙헬 디마리아. 근데 아구에로 선수가 결국은 그 이과인 테베스 선수는 다 저 뒤로 보냈어요. 아구에로 선수가 이제 클럽에서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테베스라든가 곤살로 이가인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했다. 그리고 이 메이저 대회에서도 아구에로 선수는 간간히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인 테베스는 이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과인 선수는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좀 했죠. 좀 했는데 좀 어쨌든 했죠.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잘했고.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와의 경기. 잘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입고 뛰는 모습은 사실 테베스나 이과인이나 뭐 아구에로나 마지막 방점을 찍어줘야 될 때
방점을 찍지 못한 거는 다들 매한가지다. 네. 케베즈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이과인이냐 아구에로냐 놓고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는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코파 아메리카에서 뭔가 그래도 좀 했고 그래도 아구에로가 코파 아메리카 들어올릴 때 활약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같은 멤버였고 그리고 클럽에서의 꾸준함, 클럽에서의 가중치, 중요한 순간에 말을 만들어내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저는 높게 평가해서 아구에로 선수를 4위로 올려놨습니다. 네, 디마리아 선수가 뭐 그거보다 한 단 위인 거는 저도 뭐 충분히 그건 납득이 가고 디마리아 동의할 수 선수는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승 메이커예요. 네네네. 디마리아 선수는 올림픽 결승전 골, 맞아요.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 골,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 골, 우승 요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순간에 특히 21세기에는 디마리아의 얼굴이 빠지는 적이 없었던 선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잘해야만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만약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14년 있잖아요. 브라질 월드컵 때. 네. 그때 디마리아 선수가 마지막까지 활약을 할 수 있었으면 그 독일과의 경기는 한 골차 승부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물론 그 이후에 축구 역사가 또 많이 바뀌긴 했겠죠. 그렇죠. 클러치맨인 디마리아가 과연 그 당시에 활약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 얘기가 아마 아르헨티나 팬들도 마음속에서 그 생각은 오랜 기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메시 제외 2등이 도대체 누구란 얘기냐. 저는 메시 제외 2등은 마스체라노. 이것도 약간은 의외의 픽일 수 있는데요.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마스체라노 선수가 긴 시간 동안 클럽에서 활약했던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마스체라노 선수가 본인이 자주 뛰었던 그리고 많이 뛰었던 위치가 아님에도 바르셀로나 시절에 이제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까지 해가면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백으로도 좋은 활약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좋은 활약했고, 그리고 A매치 많이 뛰었고 월드컵 4번 나갔고 코파 아메리카 5번 나갔고, 심지어 마스체라노 선수가요 아르헨티나에서 금메달 2개 땄거든요. 축구에서. 맞아요. 그래서 마스체라노 선수가 아르헨티나 역사상 그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2번 딴 선수가 다른 종목에 한 명인가 있고 마스체라노가 2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는 그런 선수가 다른 종목에서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또 이런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다른 모든 그 A 매치랄지 클럽이랄지 이런 거를 장기간 종합해 보면 마스체라노를 다른 공격수들이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리고 이제 포지션상 가중치도 있었고 마스체라노 선수가 뒤에서 이제 굳은 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것도 다른 공격수보다 좀 순위를 위쪽에 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스체라노 선수도 축구 잘하는 선수죠. 축구 잘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절에 돌아보면은 원래 과르디올라 감독이 센터백 포지션에 그 구멍 났을 때 마스체라노를 처음에 내리려고 안 했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처음에는 부스케츠를 내렸었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래서 누군가는 그때 내려갔어야 되니까 마스체라노를 내렸는데 거기서 완전히 센터백으로 탈바꿈한 거죠. 상대적으로 미드필드에서 볼 처리를 더 잘하는 선수는 또 부스케츠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건 합리적인 결국은 배분이 된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가 이제 감독 공력의 이제 초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몇 가지 잘못됐지만 이 선택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귀결됐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질라탄과 이제 메시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물론 두 선수가 사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를 최전방 공격수 중앙으로 프리하게 쓸 건가. 그것도 그렇고 뭐 야야 투레 선수 같은 건도 그렇고. 야야 투레 선수는 어쨌든 가르디올라 감독이 시키는 건 다 하기 싫어했던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그런 선택지들이 거기서 그래도 다 잘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마스체라노 선수의 2위 선정에는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몇백 골 넣은 공격수들도 있는데 마스체라노 선수가 2위가 될 수 있나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 반면 마스체라노가 장구한 세월 동안 해냈던 것들 그리고 했던 퍼포먼스의 총합들 뭐 이런 거를 고려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여기서 순위가 더 뛸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90년대 업적까지 토탈해서 얘기했을 때 사네티 선수의 또 최종적인 순위는 어디쯤일지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위에서 1위까지가 저도 사실 1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테파노 선수가 마라도나 선수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등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 디에고 마라도나, 2등 알프레도 디스테파노고요. 그 디스테파노 선수도 국적이 뭐 콜롬비아 갔다가 뭐 스페인 갔다가 했지만 이분은 아르헨티나 분입니다. 3등이 아까 말씀드린 40년대의 토탈 풋볼, 이른바 더 머신, 기계라고 불렸던 그 리버 플레이트에서 가장 그럼 1등 공격 자원은 누구였냐? 이때는 이제 이른바 WM 포메이션 같이 뛰었기 때문에 공격 자원이 한 5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 대장은 누구야? 했을 때 언급되는 선수가 호세 마누엘 모레노 선수. 아주 다재다능한 공격수였는데 이 선수는 이제 별명이 엘 차로예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이제 차로 모레노 선수라고 기록되기도 하는데 호세 마누엘 모레노 선수가 저의 3등이고요. 4등이 다니엘 파스타렐라 선수. 로날드 쿠만 선수 다음으로 수비수 포지션으로 전 세계 축구에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다니엘 파스타렐라 선수입니다. 쿠만 선수가 250골이 넘거든요. 근데 파스타렐라 선수도 이 기록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더 적진 않을 거고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170골을 넘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만 선수와는 물론 좀 차이가 있어요. 쿠만 선수는 250골이 넘게 넣었고 파스타렐라 선수는 170골을 넘게 넣었는데 그 170골 이상인 건 확실한데 이제 그 이후는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수비계의 페르난도 레돈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돈도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면서 막 2-3명 제치고 막 계속 드리블로 막 나오는 아주 기발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잖아요. 덩치도 큰데. 네, 근데 파스타렐라 선수는 센터백 포지션을 보면서 막 3명, 4명을 제치고 막 드리블을 쳐서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킥 찬스 걸리면은 또 아주 그 왼발 프리킥이 아주 미치도록 아주 위력적이고 정교한 선수였어요. 그리고 공포에 또 중거리포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쿠만이 더 좋아, 파사렐라가 더 좋아 그러면 저는 파사렐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킥으로 따지면 사실은 쿠만 선수가 뒤질 게 없고 뭐 난영난제 같은 게 있는데 파사렐라 선수가 그 레돈도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 역동적인 전진 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수비수로서는 여간에서는 흉내 내기도 어렵고 그렇게까지 흉내 냈다가는 사실 수비적으로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파사렐라 선수는 전 세계 수비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정말 독특한 선수로서 언급이 돼야 되고 역시 78년 월드컵 아주 핵심적인 우승 멤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5위가 아돌포 페데르네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까 이제 앙헬 라브루나 호세 마누엘 모레노와 더불어서 더 머신 리버플레이트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한 줄 설명을 곁들이자면 가짜 9번의 원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리버플레이트가 그 당시 이제 5명의 공격 자원을 쫙 깔아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팀이었는데 그 중에 페데르네라가 맡은 역할이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가짜 9번 같은 역할. 3위, 5위, 9위에 저는 그 당시 리버플레이트 멤버가 한 명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마라도나, 디스테파노, 파사렐라, 캠페스, 뭐 바티스투타 이런 선수들은 당연히 피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월드컵 등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슈퍼스타가 됐던 선수들이고 시보리 선수는 이거는 이제 그 오리운디면서 유럽 축구의 레전드가 됐던 그래서 유럽에서 발롱도르를 거머쥐었던 선수고요. 저는 이렇게 뭐 순위를 선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찬하 위원의 그 순위 선정을 두고 아마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 선수의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전무후무할 가능성이 있는 그 말롱도르 8회 수상을 기념해서 그것에 즈음해서 저희가 살펴봤던 아르헨티나 20세기 탑10, 21세기 탑10에 관한 주제를 박찬하 위원과 더불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